유럽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경고 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 지역에서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으며 푸틴의 공격 대상이 에스토니아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시간대별로 잠재적인 침공 시나리오를 살펴보며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무엇을 하고 나토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에스토니아는 이런 상황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서막부터 시작하니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경고 신호는 모두 있었어요. 정말로요. 미국이 러시아가 도발, 심지어 침공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를 폴란드에 전달한 것은 6월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경청했지만 실제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발트 3국이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하며 러시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무언가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진짜 위협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 가해질 것입니다. 후자의 국가는 러시아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에스토니아가 경계태세를 갖추게 한 군사력 증강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미 발트 3국, 이 푸틴의 다음 목표라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협력에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가 더 많은 징후를 보면서 그 경고의 실체를 인정하게 됐었습니다. 2026년 6월 말까지 에스토니아는 발트해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러시아 유조선들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모래주머니를 설치한 채 운항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요격에 대비한 방어였을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곧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러시아는 7월 초 라트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철도 국경 검문소에 모든 통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민간인이 자기도 모르게 에스토니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 경고들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첫 1시간, 보병과 탱크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시작됩니다. 후자는 대기 중입니다. 러시아는 침공에 앞서 몇 달 동안 발트 지역 국경에 수천 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에스토니아도 우크라이나가 매일 겪는 공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스칸데르와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탈린과 다른 에스토니아 도시들을 강타하고 수백 대의 러시아 샤헤드형 드론이 몰려듭니다. 에스토니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의 공중, 지상 감시망이 드론과 미사일을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처럼 요격 드론 비축량이 없어 러시아 샤헤드형 드론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패트리어트와 같은 현대식 방공 시스템에 12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미사일을 막기에는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러시아의 공격이 끝날 무렵 수백 명의 에스토니아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병력과 전차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침투 부대였습니다. 에스토니아도 군인으로 대응하지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압니다. 러시아가 상황을 고조시키면 에스토니아의 임무는 가능한 한 오래 버티면서 러시아에 맞서 최선을 다해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토 동맹국들이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정면 승부로 승산이 없다는 걸 압니다. 미국이 여름 순환 배치로 500명 넘는 미군을 에스토니아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도 에스토니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 병사들의 귀환 시기를 몰랐고 이제는 늦었습니다. 러시아 공격으로 미국인 사상자 1명만 발생했다면 에스토니아는 미국의 신속한 러시아 제압 대응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나라는 7,700명의 현역 군인과 23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고 러시아의 모든 자원을 이번 침공에 쏟아붓는다면 러시아군은 3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아직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침공이 격화되면서 에스토니아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가 발트 3국을 90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린은 더 빨리 함락될 수 있으며 러시아 탱크가 에스토니아 수도에 도달하는데 60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무는 방어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군이 작전에 들어갑니다. 다음 23시간 유럽 전역의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러시아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 시점이 2027년 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독일은 러시아가 2029년에 준비를 끝낼 것이라 봤지만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 특히 에스토니아와 함께 나토 회원국인 국가들은 곧 부름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동맹국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막 형성된 동부 전선에서 말이죠. 그동안 에스토니아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제5조 발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드론과 미사일은 여전히 날아다니고 러시아의 지상 침공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침투 부대들이 점차 탱크와 장갑차를 갖춘 대규모 부대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방어 태세를 굳히고 요새를 지키려 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참호가 파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드론과 장갑차가 러시아 침공군을 맞이하러 출격합니다. 하이마스 발사대가 투입됩니다. 에스토니아는 2026년 4월에 3대를 추가로 구입했으며 이 발사대들은 전선이 확장되면서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는 장거리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만으론 러시아를 막기엔 부족하며 푸틴 군대만 늦출 뿐입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 비극적이지만 빠른 나토 대응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줍니다. 미군은 철수했을지 모르지만 에스토니아에는 다른 국가의 나토 병력이 있습니다. 2024년으로 돌아가면 영국은 에스토니아 방어를 위해 여단을 지정했고 이제 영국 군인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7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모두에서 영공 초계 임무를 강화했는데 이는 전투기가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에 대응해 출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의 시민인 다른 외국 군인들도 에스토니아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이들 외국군 중 한 명이라도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나토에 훨씬 더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게 되어 에스토니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나토 헌장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조항인 5조가 공식적으로 발동됩니다. 5조는 나토 회원국 중 한 국가의 영토가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지금 그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푸틴은 이 점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5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침공이 그 조항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을 제공할지, 어떻게 지원할지, 언제 지원을 보낼지 결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토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쯤이면 에스토니아가 이미 함락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푸틴은 나토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심지어 미국을 조종해 나토 동맹국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하고 여러 차례 탈퇴를 위협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책략이 시간을 벌수록 에스토니아에서 러시아의 승산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에스토니아가 매우 크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도발을 할 때는 사조가 발동되어 행동보다는 협의로 이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그 길을 선택하면 필요한 대응을 위해 5조 발동에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토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5조가 발동된 유일한 전례는 9.11 테러였고 2001년에 나토 회원국들이 대응 방안에 합의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5조는 발동됐습니다. 에스토니아 주요 관리들은 나토의 빠른 움직임을 위해 밤낮으로 외교 임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침공 시나리오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준비 덕분에 러시아를 가까스로 막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투입됐지만 에스토니아가 국경 방어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러시아 침공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대피소는 이미 민간인들로 가득 차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29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에스토니아 국경 전체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숲속에 위장한 장갑차들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매복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경 전역에 설치된 대인지르들이 러시아군과 탱크에 타격을 주며 진격을 늦추고 있습니다. 숲속에는 수백 개의 벙커와 수천 개의 용치형 장애물,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방어용 도랑들이 진격 지연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특히 드론 사용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많은 교훈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에스토니아는 8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새로운 드론 및 전자전 실험실을 개설했으며 그 전부터 이미 자국 내 드론 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군인들은 러시아 탱크와 병력 집결지에 드론 공격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받아온 훈련을 실제로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방어선이 있어도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60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된 시간쯤에 러시아군이 국경 방어선을 돌파하고
탈린 외곽에 도달합니다. 나르바는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이 국경 도시는 수도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더 가까우며 도시 이름에 유래가 된 강을 러시아군이 건넌 순간부터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발트해에 러시아가 해군 전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탈린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다른 발트 국가들이 나토 승인 없이도 즉각 방어받길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와 다른 발트 국가들 모두 발트해에 러시아 선박들이 집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칼리닝그라드, 월경지도 걱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었지만 나머지 나토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숨죽이며 논의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맞선 나토의 동부 측면의 핵심 지역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푸틴은 나토의 대응이 느릴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미 72시간 만에 에스토니아는 큰 피해를 입었고 탈린에선 매시간 영토가 줄고 있습니다. 나토는 푸틴의 허세에 속지 않습니다. 푸틴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는 엄중한 비난이나 쓸모없는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상황은 유럽 전체의 실존적 위협이며 나토 유럽 회원국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에스토니아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에는 다른 발트 국가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폴란드까지 노릴 것입니다. 나토 5조가 발동됐고 이제 승인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아직 안심하지 않지만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잘 싸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봄 에스토니아는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12,000명의 병력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대표들도 참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나토가 5조 발동을 결정하는 것이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 이동하고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나토의 완전한 대응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가 기뻐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토의 전략적 해역이라고 불리는 발트해는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8개의 나토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른 발트 국가들,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다른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나토 요청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국 군인들이 에스토니아 방어 중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은 전함과 잠수함을 발트해로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과 덴마크의 보놀름 섬은 러시아 군함의 속도를 늦추고 그들이 에스토니아 해안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로 빠르게 변합니다. 폴란드군이 발트 지역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위험했지만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나토의 동부 공군력이 일으킨 화염폭풍이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기지 대부분을 초토화시키고 발트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지역의 전자전 허브들도 다수 파괴합니다. 칼리닝그라드가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나토가 파괴하지 못한 미사일 발사대들은 발사를 시작하지만 발사할 때마다 위치가 드러나고 곧바로 공습이 이어집니다. 나토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에스토니아도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에스토니아 대부분은 러시아에 점령당했지만 다른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에스토니아의 후퇴는 전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양측에 수천 명의 병력이 배치된 전선이 형성되어 러시아의 진격이 크게 느려졌습니다. 나토 병력이 매일 발트 지역에 늘고 있습니다. 논류가 정비되면서 무기가 발트 지역으로 계속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폴란드는 두드러진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미 공습이 이어지는 와중에 칼리닝그라드에 진입해 점령했습니다. 네토 내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전차, 장갑차, 현대식 항공기가 에스토니아의 러시아군 격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처음에 가지고 온 병력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군이 발트 지역으로 진입하자 러시아는 수천 명의 중원군을 보냅니다.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소모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만으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나 다른 발트 국가 중 하나를 점령할 수 있다면 푸틴은 나토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를 얻게 됩니다. 에스토니아군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인구의 약 4분의 1은 러시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내부에서 에스토니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파괴공작원과 해킹그룹이 에스토니아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구조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공격 전 비시민 러시아계 주민들을 추방할 시간이 없어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나토는 푸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고 러시아도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파구입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침공에 신속히 대응했고
미국은 늦게 움직였으나 한 달 전투 끝에 러시아가 단순 도발을 넘어섰음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이 발트해 지역에 국한됐지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허세를 부려도 유럽 내 권력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병력 파견을 시작합니다. 도착이 늦어지겠지만 그들은 오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그가 시도하려던 어떤 시험이든 실패했다는 신호가 전달된 것입니다. 나토 전체가 러시아와 맞서게 된다면 나토는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거의 3배에 달하는 현역 병력과 더 많은 항공기, 전차, 장갑차, 군함, 그리고 야포를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몰락하게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푸틴은 나토의 느린 대응과 에스토니아의 빠른 점령을 기대했지만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는 나토 대응 전 에스토니아 점령이 가능하다는 오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나토의 동부전선과 우크라이나 두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빼 에스토니아 지역에 투입하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고, 반대로 하면 나토가 러시아군을 더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토의 물류망은 병력과 장비를 계속해서 동부전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우월한 공군력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시설들이 미사일과 폭탄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한 상황에서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한다면 똑같은 대응이 뒤따를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전쟁은 전 세계를 끝장낼 전쟁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나토 전체와 싸우려던 게 아니라 에스토니아 등 발트 국가를 점령한 후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을 협상에 끌어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선을 지나치게 넓혔습니다. 푸틴은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 전 국장 라이너 sak스가 러시아는 전쟁을 서쪽으로 확장할 역량이 부족하고 공습에 취약하다고 말했을 때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대거 무력화한 후 푸틴은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대를 분산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가 나토와 싸우러 보내는 많은 병사들은 훈련이 부족한 예비군으로 우크라이나 소모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이런 전쟁에 대비해 훈련된 나토 연합군을 상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토의 군대도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와 더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가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빨리 함락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이제 푸틴은 절박한 상황에서 철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나토를 시험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시한 것은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토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속도, 힘, 미국의 관여 정도, 물류체계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침공의 시기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지만 푸틴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단, 전쟁이 푸틴이 에스토니아를 침공하기 전 끝난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애초에 충분히 강한 군대로 에스토니아를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러시아의 많은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너무 많아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추가 침공은 러시아 자신도 존재를 모르는 적들에게까지 더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더 미리테리 쇼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세요. 감사합니다.